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정아님이요. 순봉 기자님 빨리 나와줘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현님.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좀 이번 주에 늦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자리가 좀 그리운 거예요. 이 청취자분들 반응 같은 것들이 막 생각나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방송 없더라도 좀 아침에 나오세요. 아, 그럴까요? 당황하셨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와 뉴스들 살펴봐야 되는데 뉴스가 굵직굵직한 게 제법 많이 보여요.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를 비롯해서 모두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 2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다 무죄였어요.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네, 이 혐의가 총 4개였는데 모두 다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 혐의별로 정리를 해보면 이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이 무죄 판결을 한 거죠. 재판부가 그렇게 무죄 판결한 이유는 이번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이 지사가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그렇죠. 뭐 역시 무죄를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직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는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사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찰 사칭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이건 역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법조계에서는 좀 뭐 아니면 도 이런 네.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유죄가 나오거나 모두 무죄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친형 강제 입원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랑 그다음에 그 허위사실 공표가 같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나머지도 인정될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왜냐하면 검찰의 구형 자체가 워낙 셌기 때문에요. 네. 그 구형대로 갔더라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1심 선고가 이렇게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도정 혹은 정치 활동 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1심이 나온 만큼 바로 탄탄대로를 걷게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발에 차고 있던 족쇄 하나 정도는 풀어진 셈입니다. 네. 이 지사가 2016년 촛불 집회를 아주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이후에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고요. 근데 하지만 이 지난해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와의 스캔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조폭 연루설 그리고 해경군 김씨 의혹 이런 것들이 나왔고 급기야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 면죄부를 받게 된 거죠. 네.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좀 흉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처가 남고 그 이후에 흉터가 좀 남았는데 이 뭐 해경군 김씨 의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내 그 친문재인계와 갈등이 아주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에도 또 타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당원권 회복 여부가 어떻게 될 거냐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죠. 네, 그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이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제명을 시켜야 된다 이런 강력한 목소리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사가 먼저 나서서 내가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겠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당원권 정지를 뭐 선언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일단 어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약간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후 상황들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뭐 워낙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처리해 가는 과정들이 또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심이란 말이에요. 검찰은 항소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죠. 대법원까지 갈 거는 뭐 음.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선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직접 준비한 원고를 30분 가까이 읽으면서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심정으로 참담하다. 모르는 여성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며 눈물도 흘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심정으로 참담하다. 모르는 여성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별장 성접대 의혹. 이 동영상이 공개됐던 게 지금 6년이 지났군요. 네, 그렇죠. 그런 이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법원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 사유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죠. 이 사람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의 그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이 됐고요. 이 어제 서울 동부지소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곧바로 수감이 됐습니다. 이 지난 3월 22일에는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해외 출국을 김 전 차관이 시도하다가 이 금지를 당한 모습이 영상으로도 나왔었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또 네. 발견이 됐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이게 먹혀들여서 음흠.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를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향후에 구속영장이 적히지 않은 그런 범죄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김학의 전 차관이 계속해서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제 말을 바꿨습니다. 알긴 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면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계속 윤 씨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써서 구속까지 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뭐 아까도 전해 주셨지만 이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속을 막아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간 해왔던 진술을 좀 번복한 걸로 보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그토록 사람을 옥죄고, 네, 뭐 쉽게 말하면 좀 겁이 나나 봐요. 굉장히 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들까지도 바꿔가며 그 구속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예. 결국은 구속이 된 것이죠. 뭐 앞서도 창살 없는 감옥 운운했었는데 저희 청취자 4651님은 이제는 창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구속 관련된 뉴스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나 양복 상의를 손에 쥐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건 어딘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회자되고 한동안 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복을 흔들면서 네. 흔들리는 옷보다는 어디서 흔드는지를 봐라.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이었는데 예. 뭐 이미 예고가 됐었고요. 어제 지금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 수사권 조정안 이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예. 근데 꽤 길게 했죠. 그렇죠. 이 무려 100분 넘게 기자간담회를 한 건데 저도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었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길게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습니다. 일입니다. 네. 이 문 총장이 하는 얘기는 원인 제공을 검찰이 했고 반성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뭐 네. 계속해서 보였고요. 이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이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안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 취재를 했던 기자들 말로는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겠다. 네. 검찰총장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러 질문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전 얘기를 했지만 옷을 흔들면서 했던 이 얘기 네.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이 문 총장에게 그럼 정치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려 시도하고 검찰이 휘둘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문 총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윗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손으로 쥐고서는 흔들면서 뭐가 흔들리느냐. 옷이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건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옷은 검찰이고 이를 흔드는 손은 어떤 다른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손은 아마도 정치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100분 넘게 이어진 간담회 전체 워딩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민주적 원칙, 민주적 원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를 논리적 근거로 썼던 것 같고요. 문 총장은 전남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학생운동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다짐도 많이 했었고요. 또 검사가 된 이후에도 이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스스로 밝혀왔는데 그런 것들도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직 검찰총장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검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목소리와 또 불만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 여기에 지금 반대 측을 딱 보면 경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문무일 총장의 이런 기자 간담회에 대한 경찰의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이 공식 대응은 내놓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위기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예상했듯이 비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경찰청 한 간부의 페이스북이었는데 네. 이 문 총장 회견에 대한 감상평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라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작심 발언 파장 예상된다던 언론이 머쓱해할 듯. 그러니까 뭐 큰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개혁할 테니 법은 놔두자 참 검사스러우심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글에 다른 경찰들의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그 댓글에도 검사스럽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사스럽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 느낌은 오기도 하지만 네. 뭐 정확치는 않아서 아는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이 설명하는 게 검사들은 항상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누구보다 위에 있다는 특권 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경찰들의 인식인 거죠. 그렇군요. 국회가 합의한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어떤 기본은 여기서 시작된 걸 거예요. 검찰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좀 뭐랄까요 무소불위의 그렇죠. 사실 절대적인 권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기소 부분들에서 독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렇습니다. 강력한 권한이라서요. 여기에서 검찰 개혁이 시작이 됐고 문무일 총장도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경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네. 39주기가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발이 거세요. 네, 아주 반발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가겠다는 그 본인의 의지는 아주 강력한 상태입니다. 네. 예, 어제 기자들이 황 대표한테 두 차례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5.18 그 날에 내일이죠. 광주를 정말 방문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를 방문한 뒤에 했습니다. 네. 그 질문이 토요일 광주 방문 계획엔 변화가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황 대표가 다른 변동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로 돌아와서 오후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위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 비난이 많은데 진짜 참석을 또 할 거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기념일 아닙니까? 마땅히 제1야당 대표로서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황 대표의 방문은 지난 5월 7일 그 자갈치 시장 갔던 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자갈치 시장 휴무일이었죠. 그랬었죠. 예. 민생투쟁 대장정 시작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정이에요. 그런데도 기자들이 왜 이렇게 물었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반발이 여기저기서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일단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뭐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 모두 황 대표의 방문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광주를 가는 것을 이렇게 비판을 했다.
반발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지난 2015년이었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예, 5.18 전야제에 광주를 갔다가 물세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그 반발은 하고 있는데 그 강도는 훨씬 더 센 것 같거든요. 네, 이 뭐 새누리당이 한국당 전신이죠. 이 한국당 계열의 대표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하는 것을 뭐 환영받을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반발의 강도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난 2월이었죠. 그 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국회 공청회에서 그 한국당 의원들이 5.18 유족들을 대상으로 망언을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한국당은 이를 주최하거나 공청회에서 거친 발언을 한 3인방이라고 불렸는데 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이 경징계를 했거나 혹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징계하는 또 별도로 국회의 징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 차원의 징계고요. 이 국회 윤리위에서도 당연히 이 징계건이 접수가 됐는데 한국당 소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더기로 다 다는 아니고 일부가 사퇴를 하면서 그렇죠.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및 왜곡처벌 특별법 처리에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빈손으로 참석하는 모습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황 대표가 이 당내 의원들 징계 마무리 어떻게 할 거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다녀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역시도 앞선 그 시간들을 봤을 때는 좀 뭐 변명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거고요. 일이 되니까 뭐 그 진정성이 당연히 의심받는 것일 테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 광주를 간다. 이게 네. 정치인이 뭘 한다라는 건 정치적 셈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얻을 것이 없다면 당연히 가지 않겠죠. 네. 이 한마디로 황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비판받는 상황도 괜찮고 실제로 방문해서 겪게 될 어떤 더 큰 반발 같은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황교안 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 쪽 주요 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황 대표를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이 좋은 겁니다. 일단 뭐 정치인으로서는 기사에 많이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보 진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보수 지지층에서 그렇게 느낄 텐데 그러면 분노를 느끼고 결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기 전에 이 정도로 이슈가 되는데 지난 3일에 광주에서 물세례 받았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큰 뭐 이렇게 좀 공격을 겪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이슈가 될 거고요. 네. 이 때문에 사실 유시민 이사장도 이 황 대표는 얻어맞으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눈 마주치지 말고 말 붙이지 말고 악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 한국당 의원 한 명을 만나봤는데 어제 이 물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근데 잘하고 있다. 총리 출신이라서 관료 같을 줄 알았는데 정치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닐까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야 될 테고요. 또 내려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메시지를 내놔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 눈에 보여지는 건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